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과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하게 될 작가 진영호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소상공인들이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생들 분포를 보니까 서비스, 음식점, 제조업 이 대부분이시고요. 연령대는 한 40, 50대, 50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은 한 남자분이 조금 많은 한 60대, 40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40여 년 정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 현대, 한화, 두산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중간에 민간인으로서는 또 드물게도 공기업인 군인공제에 근무를 했습니다. 군인공제에 근무할 때 10몇 조 되는 자금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공기업을 퇴직하고 제가 또 대학교에 가서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교직을 몇 년간 잡았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했고요. 마치고는 대한당구연맹의 부회장으로서 봉사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기개발서 혹은 입문서인 어른의 재미란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가 소개는 잠시 마치고요. 먼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기업만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혹은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이라 하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업가 정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패러다임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지속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현된 위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장 마인드, 그야말로 오너 마인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기 힘든 건기와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성, 그리고 또 일정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열정, 리더십 등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갖춰야 될 소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가 단순한 그런 이윤과 책임감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도전하고 혁신해야 되는 그런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을 잘 이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장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장수기업이라고 하는 두산 잘 아시죠? 벌써 올해 한 127년 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명소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 역시 120수년, 그리고 마산의 명물 몽고간장, 이 한 3개 정도가 100년 넘게 지속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한 200년이 넘는 기업이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한국은 산업화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은 열 몇 개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차 100년 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기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앞에서 잠시 보셨다시피 의식주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식주, 먹고, 그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련 산업이 다수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식주 관련 산업이 장수기업이 많기도 많지만 창업도 사실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하기가. 왜냐하면 약간의 소자본으로 시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수기업의 특징은 기술 자체보다는 고객 신뢰를 중시한 기업이 장수기업의 특징의 하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로 성장한 기업들은 그 기술보다도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발주자들한테 그 선두를 뺏긴다든지 혹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하고의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역시 또 장수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환경에 적응하는 변신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나 산업계 환경,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과 같은 코로나 환경 등등에서 재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역시 장수기업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본의 노렌이라고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노렌은 일본의 식당 앞에서 천막같이 이렇게 지놓은데죠.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안에 들여다 보이는 것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원래 노렌의 특징은 이 식당이 지금 오픈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게 이 노렌입니다. 그래서 노렌이 걸려 있으면 식당이 오픈했고 노렌을 걷으면 식당이 오늘 그만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장수 식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렌, 이 천막천 자체가 아주 오래되고 좀 약간 때가 탄 그런 기업들은 장수기업의 맛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장수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음식점에서 이 노렌이라는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의 그 울산 본사에 가시면 아산 기념 전시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삶에 대한 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유품 중에서 유난히 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갑부였지만 사실 젊은 첫 직장이 뭔지 아시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로 쌀 가게에서 쌀 배달을 했던 그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을 하면 좀 더 많은 쌀을 배달을 또 많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전거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배달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자전거라는 것을 그때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은 투자를 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배달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남는 이익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자전거로 배달을 함으로써 그의 첫 캐리어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 많은 또 변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 재질이 뭐 강철이나 아주 무거운 쪽에서 하다가 점차 뭐 스테인리스나 최근에는 뭐 티타늄으로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최근에는 기술 발전을 해서 전기 자전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자전거를 타게 되면 평지에는 일반적으로 편안한 일반 자전거로 타다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때에는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의 변화 역사도 기술 변화 혁신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과 직장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한 7, 80%가 직장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취업의 길로 많이 갔죠. 그리고 한 10% 정도는 대학원이나 군대, 그리고 나머지 10%가 창업을 형태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80년대, 90년대 때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회사가 매년 한 10%씩 혹은 20, 30%씩 그렇게 외형 성장도 해서 조직도 커지고 그래서 성장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창업보다는 직장인 형태로 많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비율 자체가 일반 직장인 비율은 아직까지는 많지만 그런 창업이나 소상공인이 되는 그런 비율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친구들도 지금 봐서는 기술 창업도 있고 아이디어 창업도 있고 특히 IT 관련 창업도 많죠. 그럼 IT 창업 관련하는 거하고 직장인들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명감은 직장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부 비슷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직장이나 그 창업을 하는 이유가 뭐 가족에 대한 뭐 부양도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경제 활동하는 그런 책임의식도 있죠. 그리고 또 책임감이라고 해서 뭐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인 스탠스도 직장인과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저희들 그 스타트업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사회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사회에서도 존중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일과 휴식의 구분이 직장인들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요즘 특히 MZ 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직장의 일을 가지고 주말에 집에 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예 마인드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야말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나 아니면 또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스포츠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등등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과 휴식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주중에 있던 업무의 연장선의 고민도 그냥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주말에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런 또 그 솔루션을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하고 만난다든지 또 주말에도 역시 또 회사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관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원하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해 두시려고 그러면 일하고 휴식 구분도 저희 소상공인들도 저희들 같은 그런 스타트업 회사분들도 명쾌히 구분해서 좀 더 일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해외 생활을 쭉 오래 해봐서 기본적으로 다른 상공인들, 다른 나라 상공인들하고 회의를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몇 나라들 상공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국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부분이 비교적 비슷한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의 상공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혹시 전 회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전 회의에 있는 과거 자료 스타디를 잘 해옵니다.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했어도 굉장히 메모를 잘하는 습관이 있어서 회의에 미주알 고주알 뭐 메모를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잘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메모를 또 너무 상세히 잘해서 나중에 또 뭐 설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자료 스타디도 잘하고 메모도 잘한다는 게 일본 상공인들의 회의 모습이었고요. 미국 상공인 모습들은 보면 역시 뭐 FM이라고 해서 그 회의에 따른 그런 매뉴얼로 준비를 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게 스피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도중에 자기가 아주 정제된 용어로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스피치를 준비를 해서 그 스피치를 주장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런 스피치를 준비하는 게 미국식 혹은 유럽식 그런 상공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뭐 중국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도 좀 비슷했습니다만은 회의를 대부분의 좀 말로만 하는 회의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서류 준비도 별로 하지 않고 메모도 좀 별로 하지 않는 일단 주로 쭉 듣기만 듣고 뭐 별로 말 자체도 멘트 자체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의 상공인들의 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발전적으로 좀 더 좀 발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벤치마크할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호구지책이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생활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한 조직, 그 다음에 사회의 일정 부분을 기여를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죠. 그리고 사실 또 일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뭘 할 겁니까? 맹탕 놀지를 못 하잖아요. 일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인간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은 나이 30에 시작해서 정년까지 60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는 퇴직해서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퇴직해서도 봉사활동이나 조그만 그런 스몰 마니를 위한 그런 봉사활동 겸 그다음에 조그만 이런 부업 등등도 계속 해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이나 일반 직장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저는 인간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서 재정적,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서 빨리 퇴직하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이 많이 벌어서 지긋지긋한 일에 퇴직하고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 젊은 파이어족입니다. 이 파이어족이 제일 유행이 됐다고 할까요? 많이 이야기된 적이 극히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작년, 재작년 한 1년, 2년 사이에 우리가 주식 광풍, 그죠? 두 번째 부동산 광풍, 연끌해서 하는 부동산 광풍, 세 번째 주식과 더불어 비트코인 등등 광풍. 이게 전부 이런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젊은 이들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파이어족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퇴직해서 뭐 할 것이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대부분의 노는 거죠. 논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종의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일종의 스포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등산이나 골프 같은 거 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주중에 며칠간 일을 하면서 주말에 쉴 때 레저나 그런 취미를 즐겨야 재미가 있지 일주일 내내 하면 재미가 없죠. 그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여러분 돈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노후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게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촬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답안을 말씀드리면 돈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노후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있어도 일거리, 조그만 일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도 일거리고 돈을 벌지 못하지만 봉사로 아니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파이어족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본 유튜브에서 파이어족은 허상이다. 파이어족도 일을 해야 재미가 있다. 조그만 일이지만 라고 했습니다. 혹시 본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쳐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해나가시면서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구하고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지구가 더워서 못 사는 거죠. 또 너무 멀면 지구하고 태양이 너무 멀면 지구가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죠. 이게 회사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할 때 회사에서 오너들하고 관계도, 재벌 오너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오너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세대 교체나 등등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임원들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너무 멀어지면 오히려 소외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하고도 너무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객이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소규모 회사지만 또 우리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관계도 옛날에는 조그만 기업들하고 할 때는 직원들 집에 숟가락 숫자도 뭐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면서 그게 이 사람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직원들하고 관계도 지켜줄 건 지켜주고 알 거는 알되 좀 알아도 과도하게 아는 건 조금 모른 척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이 기업관을 잘 유지를 하면서 오래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제가 재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에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재벌들하고 이렇게 컨택해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차이가 재벌하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재벌은 대한민국에서 한 30대 재벌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 재벌의 오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저같이 평범한 혹은 여러분같이 이제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결혼식하고 제가 장례식 두 가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에 가시면 여러분 대부분의 그 식사를 하는 게 뷔페 식당도 많이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하는 게 앉아서 그 스테이크 요리와 더불어 뭐 소주 한 잔 혹은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는 그런 결혼식장, 호텔 결혼식장이 많죠. 물론 뭐 일반 그 결혼 전문식장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뷔페 하는 데도 있지만 그 뭐 차려준 식당을 이야기를 하면 재벌급들은 재벌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계열사에 호텔이나 그런 컨벤션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뭐 관련 호텔이나 뭐 아주 그 큰 기업들 재벌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좋은 그런 호텔에서 하겠죠. 뭐 큰 아주 1000명씩 모아두는 뭐 그런 쪽에서도 그 뭐 이런 결혼식을 하지만 결국 먹는 음식은 여러분 결국 먹는 음식은 그 소고기 스테이크 1인분 150g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그 결혼식장에서 먹는 물론 그 스테이크의 그 고기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먹는 음식은 1인분에 150g 똑같이 먹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벌들이나 서민들이나 사실 먹는 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가면 차이가 더 작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역시 또 장례식 가면 뭐 재벌에 있는 기업들은 또 계열회사 대학병원 혹은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죠. 또 일반 서민들도 그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그 전문 장례식장에서 많이 합니다. 장례식장 음식은 더더욱이 비슷합니다. 재벌들이나 서민들이나. 어디는 장례식장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밥에대 육개장 한 그릇,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나오는 게 그 돼지고기 수육, 그죠? 그 다음에 밑반찬 몇 개, 뭐 방울토마토에, 그 다음에 땅콩 한 접시, 두 접시, 그 다음에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뭐 장례식장에 그렇게 뭐 와인 놓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일반 서민들이나 재벌들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 2번을 가봤는데 딱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떤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주면서 그 치킨, 닭다리 있지 않습니까? 닭다리. 프라이드 치킨, 닭다리를 한 점씩 딱 놔서 주는 게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자꾸 이제 여쭤보니까 하객들이, 조문객들이 자꾸 이제 서빙하는 분들이 여쭤보니까 서빙하는 분들이 서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닭다리는 평소에 고인이 제일 좋아하셨던 거여서 우리 조문객들한테 한 점씩 그렇게 맛보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 이 재벌,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그분들도 역시 입맛은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장례식장 가니까 그 시장에 가시면 그 설탕, 노란 설탕 잔뜩 채워놓은 그 꽈배기 있지 않습니까? 꽈배기를, 그 돌돌 말은 꽈배기를 한 개가 너무 많으니까 반 잘라서 접시에 올려놔서
역시 이게 평소 고인이 제일 좋아하시던 디저트가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그 설탕 많이 묻힌 흰 설탕 혹은 노란 설탕 많이 묻힌 그 꽈배기가 평소에 고인이 좋아했던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역시 장례식장 갈 때는 여러분들이나 뭐 재벌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그 재벌분들을 많이 봐도 뭐 대외 고객을 특별히 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식을 갖춘 그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식이나 뭐 한정식이나 아니면 무슨 일식집이나 이탈리안이나 이런 식당을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허물없는 분들하고는 가볍게 점심 먹고 할 때는 의외로 아주 서민적인 음식,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김치찌개, 냉면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 사람들 입맛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더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는 그 일하고 자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제일 밑에 있죠. 내가 흔들리면 위에 있는 관계라 하면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직원하고의 관계, 대외적으로 고객들하고의 관계, 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조금만 움직이도 위에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재료에 있는 일, 그죠? 밑에 조금만 흔들리면 일이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을, 일하고 관계하고 나에 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를 제일 많이 컨트롤 잘 해야 될까요? 나입니다, 나.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일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일 좋은 것은 사실 프라이드,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일을 하든, 이런 서비스업을 하든, 이런 식당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제조업을 하든, 내가 기술에 대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사람들하고 관계도 균형을 잘 이룰 수가 있고 또 일에도 잘 반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느냐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존감을 올리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제조업 같으면 그 기술 만드는 공정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신기술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음식점 같으면 맛이나 메뉴를 좀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또 다르게 고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배우기. 그리고 서비스 같으면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측면에서 서비스를 좀 잘 해서 기본 기술을 올리는 걸,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본질을 올리는 것을 늘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하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신병자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똑같이 살고 오늘도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변화해야지만 내일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로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에 한 업종에 계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만약에 가입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축구 동호회에 가입되시면 같은 동호회 하는 축구 동호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호회는 아니고 축구란 그런 그 매개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있으면 거기는 식당 하는 분도 있고 서비스 하는 분도 있고 제조업 하는 분도 있고 일부 또 기업 하는 분도 있고 기업 직장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하고 많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의외로 배우는 것도 많고 자존감도 사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거기서는 각 분야에 서로가 프로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말에 일하고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 그 벽을 세워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스포츠죠. 스포츠나 뭐 의학 공부든지 공부 활동 등등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자문자답 일기 쓰기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루 업무를 하면서 하루 크로징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재무적으로는 보통 크로징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의 수입은 얼마였고, 오늘의 뭐 지출은 얼마였고, 매출은 얼마였고, 오늘 어떤 뭐 직원이 몇 명이 출근을 해서 인건비 대충 계산이 어떻게 되고,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직원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와서 뭐 급히 다른 사람을 불렀다든지 그런 인력 관련, 그리고 뭐 식자재나 그런 또 그 원재료 관련 내용, 그런 재무적인 내용을 쓰는데 여기서 쓰는 거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일기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뭐 거창하게 일기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쓰면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5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어떻게 뭐 날씨가 좋았는지, 우리가 특히 우리 회사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을 만드는 제작소하고 바깥에 창고하고 아주 그 참 손맞춤이 좋아서 아주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다. 왜 즐거웠냐 하면 특히 그 카운터에 있던 분이 아주 베테랑인 분이 굉장히 손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더 우리 칭찬도 해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스스로 오늘에 있었던 일 팩트에 대해서 한 줄, 2줄씩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공책이 아니라 뭐 내 마음속으로 쓰는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시려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리마인더 및 개선 효과가 줄 수 있는 일기 쓰기, 한 줄 일기 쓰기를 매일 이렇게 하시면 자존감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긍정 리스트 적기죠. 자기 칭찬. 자기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루에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루에 한 가지는 너무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내가 평소에 그 표정이 아주 너무 굳어서 대외적으로 좀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좀 내 얼굴을 좀 더 미소를 짓는 그런 뭐 스마일 페이스를 하는 그런 주로 한번 해보자. 이번 주는 한 주는 스마일 페이스, 웃는 얼굴로 한번 사람 앞에서 한번 응대를 해보자. 는 것을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적어놓고 이번 주에 실천 과제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상대한테 오히려 좀 피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가능하면 좀 내가 말을 좀 줄이고 말을 많이 듣는 기간으로 해보자 라고 스스로 매주 긍정 리스트를 한번 적어서 일주일 내내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등의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루틴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때 매주 토요일, 일요일 혹은 뭐 휴일이 좀 다를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루틴, 삶의 루틴, 뭐 주말에 종교 활동하는 분은 뭐 교회나 아니면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만 루틴 만들기 중에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이나 하는 그런 신체 활동이나 뭐 회화나 독서 같은 그런 영어 회화 같은 독서 같은 그런 지적 활동 등등도 많이 하죠. 그런 게 굉장히 저희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해서 뭐 지금 현재는 뭐 백수 아닌 백수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작가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중국어 공부, 그 다음에 오픈데이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는 날짜도 하고, 그리고 또 미팅 이런 강연이나 혹시 또 외부 강연이나 그 VOD 촬영 등등 있으면 미팅의 날,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휴식의 날, 그리고 일요일은 또 등산 모임이나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같은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야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할 때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모자, 빨간색 바지를 입은 분들이 다 자원봉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들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생들, 20대 대학교 3학년, 4학년들, 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60대가 많았습니다. 왜냐? 40대, 50대들은 한 달간 혹은 3주간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죠.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간에 못하겠다,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좀 기법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대학교에 그 강릉에 있는 제가 그 가톨릭 대학교 그 대학 기숙사에서 그 배정을 받았습니다. 4명이 들어가는 방인데 2층 침대가 2개 있으면 4명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는 물론 무급이죠.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숙식만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힘든 게 날씨도 추웠습니다. 음식도 맨날 그 짬밥이라 그러죠. 군대 말로. 그 짬밥을 똑같은 밥을 주고 하니 힘든데 자기는 자원봉사 한다고 왔는데 그 체육인들 일부 또 그 집행하시는 그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뭐 아주 그 하인 부리듯이 막 일을 많이 시키고 막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친구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은 안 했지만 사람 대접을 제대로 안 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만두고 싶다. 혹은 뭐 막 불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라고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때 또 제가 또 대학교 교수 신분이었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번 강의 아닌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무려 3주 내지 한 달 동안 무보수로 돈 한 푼 안 받고, 그죠? 그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큰 자존감이 가슴에 있으면 그따위 나를 막대한다는 그 사람이 있어도 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감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니까 그냥 무시당하기 싫다. 라고 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동기부여 아닌 동기부여. 여러분들은 애국자다. 무보수로 이렇게 추운 데서 와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막대하면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새롭게 앉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는 지금 병원의 뭐 응급의료센터 이야기입니다만은 응급센터에 들어오면 모두가 전부 다 힘들죠. 아프기도 아프고 자기는 손가락 다쳤는데 빨리 피도 나는데 왜 수술 안 해주냐 그러는데 응급실은 또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손가락 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분은 안에 뭐 심장이나 혹은 뇌에 그 핏줄이 터져서 아주 목숨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이 잘린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자기는 자기 손에 피가 나니까 제일 빨리 해달라라고 해서 막 본능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태도나 말투에 과민 반응하고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니 소위 말해서 갑질 아닌 갑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객이나 환자들도 대부분에 보시면 말이나 태도, 특별한 내 옷이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컴플레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인 선에서
그 진상 고객하고 그 종업원 그 사이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 당사자의 상사가 좀 더 책임 있는 목소리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그 본인 선에서 끝나는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홈페이지에 간다든지 SNS 민원 등등을 한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그죠? 호미는 조그만 건데 이걸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큰 삽으로 막게 되는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월급쟁이와 오너들의 차이, 제가 뭐 막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잖아요. 월급쟁이는 월금 일하고 주말에는 맹탕 놀고, 오너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도 역시 마음 씀씀이로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오너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말에는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 해소나 그 다음에 재충전을 위해서 확실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오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일하면서 레저도 즐기고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더 아까 장수기업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이런 업무 성과, 퍼포먼스가 백인 시대는 지금 떠났습니다. 퍼포먼스가 한 60, 70% 정도가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과정도 중요시 여기는 게 최근에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조직에서 이런 갑을 간결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뭐 갑이 되지만 또 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그때 생기는 문제는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갑자기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버드에서 첫 번째 과목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시간 지키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의 신뢰 문제, 고객과의 신뢰 문제, 그 다음 직원과의 신뢰 문제,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의 근태 문제와 더불어 가장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런 우리의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업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면, 본업이 여러분들의 8, 90%를 올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본업이 좀 잘 안 됐을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잘 돼도 그 CEO란 분이 본업을 조금 더 좀 등한시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반드시 메인 잡인 본업에 좀 더더욱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제가 특별히 가톨릭 성인은 가톨릭을 믿는 신자는 아니지만 몇 년 전 한국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세상에 기여를 하라. 첫 번째, 뭐든지 세상에 기여를 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거 있거든 반드시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라. 이 선배라고 하면 뭐 직장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업종 선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선배들한테 교훈을 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만약 멘토가 없는 분들은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타이거 우즈 골프 잘 치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캐디가 필요하죠.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업종이 아니면 다른, 아까 축구 모임을 제가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업종에 가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귀동냥 듣는 것도 좋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멘토는 반드시 만들어서 본인의 업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눈치 보는 거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눈치 있게 하는 거는 아주 뭐 가벌관계뿐만 아니라 대외 손님하고 우리 직장의 관계, 상사 관계, 집안도 마찬가지로 눈치 있게,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생활을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눈치도 없는 어른, 혹은 눈치만 있는 어른, 둘 다 아주 재미없는 어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하는 MBTI 유형 분류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 MBTI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외향, 내향적, 그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8개를 조합을 해서 16개의 조합으로 만드는 게 MBTI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는 뭐 인터넷 가도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성격을 본인이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데 가서 조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본인이 과연 이 자기 직종에 맞는 MBTI가 뭔지 성격이 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좋은 아마 그런 스스로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강은 여러분들 그 기업가 정신과 여러분들이 꼭 기업가 정신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멘토라든지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